여기 가장 최근에 수성을 탐사했던 사진을 바탕으로 구현된 초고해상도 수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거친 마치 달처럼 보이는 수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성을 작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얼마나 작은지는 아마 확인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수성의 지름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수성의 지름은 대략 4,800km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크기냐면 다른 태양계 천체들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수성은 너무 작다 보니까 태양계 다른 행성들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성의 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해선 행성들이 아니라 태양계 다른 위성들과 비교하면 좋은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목성의 가장 거대한 위성 가니메데가 있고요. 또 토성곁을 맴도는 가장 커다란 위성 타이탄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행성 수성은 오히려 다른 거대한 행성들의 곁을 맴도는 조그만한 위성보다도 살짝 작은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수성은 사이즈로만 봤을 때 당당한 태양계 첫 번째 행성이라고 불러주기 조금 민망한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수성은 되게 독특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보통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예쁜 원궤도가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요. 유독 수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찌그러진 독보적인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원 궤도상에서 태양에 그나마 가까운 포인트를 근일점이라고 부르고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포인트를 원일점이라고 부릅니다. 수성의 경우에는 이 타원 궤도가 찌그러진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원일점일 때와 근일점일 때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굉장히 다르죠. 간단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원일점일 때는 근일점일 때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만큼 거리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1년 동안 받게 되는 태양빛의 세기 역시 굉장히 극심하게 달라지죠. 또 수성은 이 극심하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요. 수성의 경우에는 이 작은 타원 궤도를 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리는 전체 공전 주기가 88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한 바퀴 돌 때까지의 시간을 1년으로 정의한다면 수성에서는 1년이 겨우 88일 만에 끝나는 거죠. 이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성이 돌고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수성에겐 바쁘게 움직이는 메신저, 전령의 신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화 속에 헤르메스 또는 머큐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성을 머큐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또 수성은 굉장히 독특한 궤도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성이 돌고 있는 타원 궤도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까 배운 것처럼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 근일점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예리하게 이 수성의 궤도 변화를 관찰한 천문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수성의 타원 궤도가 기울어져 있는, 틀어져 있는 방향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수성의 타원 궤도가 태양을 중심으로 놓여 있는 방향 자체가 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했을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지나는 그 위치, 근일점의 방향 자체가 틀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정도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1세기 100년 동안 관찰했을 때 각도로 5,600초 정도 변화하는 정도죠. 참고로 각도로 3,600초가 우리에게 익숙한 1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년이 지나서 2도도 안 되는 미세한 각도만큼 수성 궤도는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수성의 궤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운데 태양이 놓여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는 수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력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뉴턴의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수성은 사실 궤도가 틀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원래의 타원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쁘게 돌면 될 일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수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타원 궤도의 방향 자체가 틀어지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수성의 이상한 궤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다른 행성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를 고민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중력을 자랑하는 목성의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성의 영향, 또 지구 자체가 움직이면서 벌어지게 되는 지구의 영향,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난감하게도 목성의 중력에 따른 영향과 지구의 움직임에 따른 영향 모두를 고려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없앨 수 없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100년이 지날 때마다 43초 정도의 아주 미세한 각도 변화였죠. 이 미지의 각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천문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가설을 제시하게 이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계 첫 번째 행성 수성보다 훨씬 더 안쪽에 태양에 더 바짝 붙어 돌고 있는 숨은 행성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미지의 행성으로 인해서 서로 중력을 주고받게 된 수성은 조금씩 궤도가 틀어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전설 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태양계 첫 번째 행성을 천문학자들은 벌칸이라고 부릅니다. 벌칸은 신화 속에서 대장장이 신에 해당하는 이름인데요. 만약에 정말 이 행성이 존재한다면 수성보다 훨씬 안쪽에서 태양빛을 더 강하게 받고 있을 테니까 훨씬 뜨거운 행성이라 생각하고 지어준 이름이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린 벌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양계 행성 순서 외울 때 벌, 수, 금, 지화, 목토, 천에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죠. 결국 벌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그렇다면 벌칸이라는 추가의 행성 없이 대체 어떻게 우린 이 미스테리한 수성의 궤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제시한 인물은 바로 위대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이론이 있을 겁니다. 시공간이 휘어지고 시간 여행을 이야기하는 정말 마법 같은 이론,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 정작 어쩌다가 발견이 되었던 건지, 그 발견의 첫 단추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진짜 계기는 방금 소개드렸던 수성의 이상한 궤도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는 자신의 중력만큼 주변의 우주 시공간을 왜곡하고 휘어놓게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빛과 시간도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중력이 강한 태양 주변에 비슷한 방향에서 관측되는 별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태양이 없다면 별빛은 일직선으로 곧게 날아오겠지만 태양이 중력으로 휘어놓은 시공간을 따라서 빛이 날아오다 보니까 이 빛 자체가 약간 휘어진 경로로 날아오게 됩니다. 결국 지구에서 봤을 때 그 휘어진 빛의 경로를 거꾸로 연장해서 실제와는 다른 방향의 그 별이 보인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약간 비유하자면 우리가 사막에서 보게 되는 오아시스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실제 오아시스가 여기 있진 않지만 무언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우주 시공간의 신기루를 천문학에선 중력 렌즈라고 부릅니다. 중력 자체가 빛의 경로를 휘게 하는 렌즈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처럼 중력 렌즈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태양 주변에 가장 심하게 시공간이 일그러진 영역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변화하고 태양으로부터 다시 멀리 벗어나게 되면 시간이 원래 속도로 흘러가게 되는 상대성 이론의 마법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스텔라 같은 SF 영화를 보시면 블랙홀처럼 중력이 강한 천체 주변에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우리 지구처럼 중력이 약한 곳에선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고 이런 설정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사실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에게서도 미세하게나마 벌어지고 있던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수성의 궤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던 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지나갈 때의 근일점과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 있을 때의 원일점일 때 수성의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양 곁을 바짝 붙어 지나가고 있을 땐 시간 자체가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궤도가 좀 더 틀어지게 되는 거고요. 태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면 시간이 다시 원래대로 느리게 흘러가게 되면서 궤도가 틀어지는 정도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수성은 이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일종의 시간 여행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성뿐만 아니라
태양계 모든 행성들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수성의 경우에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여행의 정도가 그나마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었을 뿐인 거죠. 한 가지 더, 이 수성의 궤도에서 알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수성은 우리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자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성에서의 하루는 굉장히 긴데요. 수성은 한 바퀴 돌 때 자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자전 주기가 무려 58일이나 됩니다. 따라서 수성에서의 1년은 88일밖에 안 되지만 수성에서의 하루는 무려 58일이나 되는 거죠. 정말 지루한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성이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다 보니까 이 타원 궤도를 따라 도는 수성의 속도 변화도 굉장히 극심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에 가장 가까운 포인트인 근일점을 지나갈 때는 수성의 속도는 무려 초속 58km의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수성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원일점을 지나갈 때는 겨우 초속 38km의 느린 속도로 지나가게 되죠. 이거를 각도가 변화하는 정도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그렇다면 수성의 공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태양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을 지나갈 때는 1초에 0.26도를 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원일점을 지나갈 때는 1초에 0.11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각도를 휩쓸고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아까 확인했던 수성의 자전 속도도 고려해 볼게요. 아까 제가 수성은 58일에 한 바퀴를 도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마찬가지로 한 바퀴가 360도니까 수성의 자전 속도를 각도 속도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초속 0.25도 정도를 회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공전으로 인한 각도 변화와 지금 확인한 자전으로 인한 각도 변화를 비교해 볼게요. 재밌는 사실은 수성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을 지나갈 땐 우리 지구처럼 평범하게 자전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각도의 속도 변화가 공전으로 인한 변화보다 훨씬 빠릅니다.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태양에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지나갈 땐 재미있게도 자전으로 인한 각도 변화보다 공전으로 인한 각도 변화가 조금 더 빠릅니다.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수성에 살고 있으면서 수성에서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성의 지평선에서 태양이 뜨고 지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우리 지구에서처럼 수성이 자전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러다가 근일점 근처를 지나갈 쯤이 되면 절묘하게도 수성의 자전과 공전 속도가 서로 맞물리면서 잠시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아주 살짝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근일점을 지나서 자전 속도가 더 빠른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다시 평범하게 잠깐 멈춰있던 태양은 서쪽 지평선을 향해서 저물어 가겠죠. 약간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태양이 잠시 중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상황이 실제 수성에서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일 것 같네요. 사실 수성은 우리가 지구에서 관찰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행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자그마한 점 하나가 빠른 속도로 태양 원반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수성은 우리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수성 자체가 태양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수성에 의한 일면 통과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여서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죠. 이처럼 수성은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태양에 바짝 붙어서 뜨거운 태양 앞에서 바로바로 돌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탐사 로봇을 보내서 그곳에 안착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보기에는 되게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심심한 행성이지만 우리가 로봇 탐사선을 보낼 때 가장 까다로운 난관을 많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방문이 어려운 행성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성을 방문한 탐사선은 겨우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직접 수성에 방문해서 확인한 비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수성의 탐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수성을 방문했던 탐사선은 메리너 10호입니다. 안타깝게도 메리너 10호는 수성 곁에 오랫동안 머무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수성과 함께 태양 주변 궤도를 길게 돌면서 가끔씩 수성 주변을 지나가는 방식의 탐사선이었죠. 특히 메리너 탐사 땐 굉장히 재미있는 탐사가 있었습니다. 수성도 과연 대기를 갖고 있을까?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메리너 탐사선은 태양을 등지고 수성이 지나갈 때 그 수성의 뒷공무니 근처를 지나가는 탐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성도 아주 얇긴 하지만 무언가 휘발성 기체를 길게 내뿜고 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메리너 10호는 계속 수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거의 절반 가까운 수성의 표면 지도를 상세하게 그리게 되었죠. 이 메리너 10호가 확인한 수성의 대기의 존재는 사실 우리 지구에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나트륨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필터를 거쳐서 망원경 관측을 하게 되면 마치 혜성처럼 무언가 긴 가스꼬리가 수성 뒤로 그려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지금 수성은 너무나 중력이 약하고 또 지금은 태양에 바짝 붙어서 돌다 보니까 진작에 대부분의 기체가스는 다 날아갔지만 아직까지도 그 암석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일부 휘발성 기체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그나마 더 가까운 거리를 두고 지나갈 때마다 더 뚜렷하게 휘발성 기체가 증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수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그 다음으로 수성을 방문한 탐사선은 수성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수성의 전체 지도를 100% 완성할 목적으로 떠났던 메신저라고 하는 탐사선입니다. 그리고 메신저는 아주 성공적으로 수성의 지도를 완성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표면에 울퉁불퉁하고 거친 지형의 모습을 100% 채워서 완성하게 되었죠. 메리너의 탐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수성에서 어떤 지질학적인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마치 지구의 지도를 살펴보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좀 더 직접 수성에 오래 머무르면서 탐사를 하기 위한 새로운 탐사선이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두 대의 탐사선은 모두 다 수성 곁에 오랫동안 빙글빙글 도는 궤도선이 아니라 그냥 잠시 수성 곁을 지나가는 방식의 탐사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탐사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수성의 진짜 변화를 모니터링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최근 천문학자들은 베피 콜롬보라고 하는 엔지니어의 이름을 붙인 새로운 탐사선을 보내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수성 궤도 근처까지 도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성의 디테일한 사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수성의 사진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보시면 탐사선이 수성 곁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마치 달처럼 울퉁불퉁한 모습을 갖고 있는 수성의 못생긴 모습을 잠시 관찰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수성을 달과 같은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즈도 얼추 비슷하고 중력도 약하고 자신만의 대기권을 그다지 뚜렷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쏟아지는 소행성과 운석들의 충돌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표면에는 굉장히 수많은 울퉁불퉁한 크레이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소개드렸던 메신저 관찰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수성이 단순히 달과 똑같은 거친 지형만 갖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도 하나 둘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달과 수성 표면에 남아있는 거대한 바위산, 볼더라고 하는 지형들이죠. 재밌게도 달 표면에는 수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바위산과 돌멩이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성의 경우에는 훨씬 적은 수의 바위산만 발견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성은 태양계 가장 안쪽에서 빠른 속도로 돌고 있죠. 마찬가지로 수성 궤도까지 진입한 운석과 소행성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올 겁니다. 우리 달에게 부딪히는 운석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겠죠. 그러다 보면 충돌 파편 역시 빠른 속도로 튕겨 날아가게 될 거고요. 달과 달리 수성에서는 충돌로 남게 된 여러 파편들이 수성 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태양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이 특징은
높은 바위산이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태양으로부터 아주 높은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여러 우주 방사선이 날아오면서 수성 위에 남아있던 작은 돌멩이와 산들이 불려 깎여 나가게 되는 일종의 태양에 의한 풍화 침식을 겪을 수도 있죠. 이처럼 천문학자들은 디테일한 지도를 완성하게 되면서 수성이 그다지 달과 꼭 닮은 곳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성에겐 사실 슬픈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 크기만 비교해 보면 우리 지구와 비교했을 때 수성은 정말 달처럼 하찮고 귀여운 친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행성을 반으로 댕강 잘라서 그 내부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경우에는 지구 전체 크기에 비해서 고작 16%밖에 안 되는 작은 철로 이루어진 핵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그마한 수성은 거의 자기 자신의 크기에 맞먹는 아주 거대한 핵을 갖고 있죠. 단적으로 비교하면 수성 속에 들어가 있는 철질 핵의 사이즈는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 전체 지름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수성은 자신의 전체 크기의 60%를 차지하는 이런 거대한 핵을 품게 된 걸까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천문학자들은 어쩌면 수성도 원래는 우리 지구처럼 커다란 크기를 갖고 있던 꽤 커다란 암석 행성이 아니었을까를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태양계가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았을 때 이제 막 태어났던 원시 수성을 향해서 수성보다 살짝 작았던 크기의 모 행성 하나가 충돌하게 되었고, 그 거대하고 격렬한 충돌로 인해서 수성의 외곽 껍질은 다 날아갔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성 내부의 커다란, 지금의 크기에 걸맞지 않은 아주 커다란 핵의 존재는 어쩌면 수성도 원래는 더 커다란 행성이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충돌의 흔적은 우리가 수성에 남아있는 다양한 여러 분지와 크레이터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성 표면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거대 분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칼로리스 분지라고 부르는데요. 참고로 칼로리스란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수성이 워낙에 뜨거운 행성이어서 열, 우리 몸속에 태우는 칼로리 있죠. 그 열을 뜻하는 단어 칼로리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분지의 사이즈는 무려 지름이 1500km나 되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지형이 또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분지 한가운데를 우리가 줌인을 해보면 마치 머리털 달린 외계인 같은 누가 낙서를 해놓은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지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독특한 수성의 지형을 보고 실제 지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고대 유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페루에 가면 거대한 돌 평원 위에 고대 인류가 그려놓은 아주 커다란 벽화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나스카 그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그림들 중에는 여러 동물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머리털 달린 인간 형상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재밌는 SF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오래전 수성에 살고 있던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고향 행성인 수성에 이런 머리털 달린 외계인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닐까, 이런 재밌는 상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오래전에 수성에서 대충돌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한 가지 독특한 지형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칼로리스 대분지 쪽으로 아주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다면 당연히 그 충격에 충격파는 행성 전체를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충돌의 정반대면에선 수성을 품고 있던 표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충돌의 흔적이 남을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수성의 지도를 그려본 결과 칼로리스 분지가 남아있는 그 정반대편의 지형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혼란스러운 지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칼로리스 분지 정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징그러운 수성 표면의 존재는 분명히 오래전 무언가 격렬하게 행성 전체를 뒤집어 엎을 정도의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었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일련의 지질학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사실 수성은 원래부터 지금처럼 작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수성의 실제 크기는 지금 우리 지구에게 맞먹는 크기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래전 벌어진 이런 격렬한 시뮬레이션이 보여주고 있는 격렬한 충돌을 겪게 되면서 수성은 한번 껍질이 날아가게 되었고 지금처럼 완전 작아진 굉장히 불쌍한 크기만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수성은 내부에 핵만 남아있고 그대로 식어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은 사이즈가 점점 더 작아지는 쪼그라드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수성의 표면에서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균열을 수성 표면에서만 거의 수백 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수성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비해서 지금까지 전체 지름이 한 7km 정도 주저앉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더 작아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작은 지금의 사이즈가 더 작아질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사실 수성에서 우리가 지형 지물에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성에서 발견한 모든 크레이터마다 다 예술가,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규칙을 정해 놓았는데요. 예를 들어 몇 가지 유명한 곳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면 파도 그림으로 유명한 일본의 화가죠. 호쿠사이 크레이터가 있고요. 또 아름다운 달빛이란 음악을 만들었던 작곡가 드뷔시 크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파 그림으로 유명한 또 화가죠. 피카소의 이름이 붙어있는 크레이터도 있어요.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수성의 지도를 돌려볼까요? 이쪽 방향에서는 모차르트 크레이터, 또 렘브란트 크레이터,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크레이터까지 문학과 음악 그리고 예술을 아우르는 아주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수성 표면에 한가득 새겨져 있죠. 의외로 하찮아 보이지만 너무나 까다로운 공전 궤도를 돌고 있는 탓에 아주 많은 비밀을 품고 있고 또 지금껏 제대로 된 탐사가 거의 진행된 적이 없는 이 미지의 행성 수성에서 또 우리가 얻어내게 될 수많은 비밀과 발견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수성, 머큐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수성보다 훨씬 더 끔찍한 태양계 최악의 불지옥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금성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